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창기 게르만족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형성된 이 게르만족들이 도대체 로마가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로마로 쳐들어갈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기를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어떻게 구출해낸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저의 첫 책인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유럽편이 온라인 교보문고에서 펀딩을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출판사인 믹스커피에서 펀딩 참여를 인정한 모든 구독자분께 문화상품권 또는 네이버 페이포인트 1만원권을 증정해드리는 출간 기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최소 펀딩 금액이 19,800원인 만큼 단돈 9,800원에 저스티스의 한 뼘 더 깊은 세계사 유럽편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펀딩 기간이 끝나면 온라인에서 정가인 19,800원에 구매하셔야 하니 꼭 펀딩에 참여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책은 저스티스 채널의 유럽 영상을 바탕으로 유럽 역사를 한층 더 깊게 다뤘기 때문에 저스티스 영상을 봐오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읽히면서도 흥미로운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께서는 교보문고에 로그인하시고 바로 펀딩에서 펀딩 참여 후 참여 화면을 캡처하셔서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테트라키아 정책이 반영된 지도입니다. 293년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은퇴하는 305년까지의 로만 엠파이어의 지도인 거죠. 그런데 이 지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도가 만들어지기까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알렉산드르 세베루스 황제가 235년에 암살당한 후부터 로마는 군인 황제 시대라는 위기를 겪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가 뭐냐 하면 로마의 중앙 집권이 약해지다 보니까 변경에 있었던 많은 군인들이 내가 황제네 하면서 셀프로 여러 명이 막 즉위하면서 죽고 죽이면서 이제 황제가 길게는 몇 년에서 짧게는 몇 달 만에 교체가 되는 그런 중구난방의 시대를 요 군인 황제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중앙 집권이 왜 약해졌냐 하면 기본적으로 로마의 땅이 간단합니다. 너무 넓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요 변경에 있는 애들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호족들이 나중에 군벌화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이랑 비슷한 겁니다. 이제 혼란했던 위진남북조 시대도 요 시기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556국 시대랑도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시 고대의 중국이나 유럽이 몽땅 다 이 중앙 집권이 약해지면서 호족들이 판치고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35년부터 284년까지 군인 황제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 284년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형제로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카리누스라는 인물이 이탈리아나 이 갈리아 지역을 맡고 있었고요. 그리고 동생 누메리아누스라는 인물이 아버지랑 같이 동방 원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특히 페르시아와 대결하기 위해서 동방 원정을 떠났다가 이 돌아오는 길에 이 니코메디아 근처에서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다 죽게 되는데요. 죽는 이유가 뭐 눈병에 걸려서 죽었네, 아니면 자기 부하한테 살해당했네, 이런 썰들이 많이 있는데 암살당했다라는 게 이제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누메리아누스가 죽은 다음에 이 남은 군대가 자기네들을 이끌 황제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때 디오클레스라는 인물을 황제로 결정을 합니다.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카리누스가 사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디오클레스가 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황제가 되니까 이 디오클레스가 이름을 로마식으로, 이 디오클레스라는 이름은 그리스식이니까 디오클레티아누스 라는 이제 로마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즉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활약했던 곳이 워낙 동쪽이었기 때문에 즉위한 후에도 본인은 요 동쪽에서 계속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니코메디아라는 곳이 당시에 이제 실질적인 수도였거든요. 여기 보시면 테트라키아 캐피탈, 노타블 시티, 노타블 시티는 뭐 주요 도시라는 말이고 테트라키아 수도가 요 동그라미 두 개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밀라노고요. 서방 정황제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동쪽에 니코메디아에서 주둔하면서 이 서쪽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 게르만족이 끝없이 침투해 들어오는데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의 오랜 동료였던 막시미아누스라는 인물을 아직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카이사르로 임명해서 갈리아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시미아누스가 카이사르가 당시에 2인자라는 뜻입니다. 요 아우구스투스가 1인자라는 말이고요. 카이사르는 2인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시미아누스를 카이사르로 임명해서 갈리아로 보냈는데 그 보냈을 때가 역시 284년이고요. 이 284년부터 2년 동안 막시미아누스가 이 게르만족들은 몽땅 다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 내쫓습니다. 프랑크족이 됐든 뭐 섹슨족이 됐든 브리타니아에 있는 애들까지 다 쫓아내버리고 라인강을 경계로 해서 딱 그 로마의 경계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동쪽에 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보기에 너무 막시미아누스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286년에 그러니까 파견 보낸 지 2년 만에 이 막시미아누스를 카이사르가 아닌 아우구스투스로 승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286년부터 로마 제국이 사실상 동서가 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직접 다스리고 서쪽은 자기의 동료인 막시미아누스가 다스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제국이 이중 통치 구조로 넘어간 시기인 거죠. 그렇게 286년 이후에 이 테트라키아 4분할 정책이 진행되는 293년까지 7년 동안 또 여전히 로마는 엄청난 전쟁을 펼치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이 계속 쳐들어 내려왔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서도 이제 이민족이 쳐들어오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자체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기나 했고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제일 큰 전쟁이죠. 이 사산왕조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산왕조 이전에 파르티아 시절부터 전쟁이 계속 있었던 거죠. 어디냐? 이 아르메니아 지역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던 겁니다. 로마가 이길 때는 땅이 요렇게 로마 땅이 됐었던 거고요. 사산왕조가 이겼을 때는 거꾸로 땅이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전쟁이 펼쳐졌는데 이런 전쟁이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조금 더 세분화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막시미아누스가 잘해줬고 그래서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각지로 파견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제국을 더 괜찮게 경영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293년입니다. 그래서 이 293년에 드디어 이 동방과 서방에 각각 카이사르를 한 명씩 더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정황제이고요, 이 정제죠. 그리고 카이사르가 부황제, 이 부제입니다. 근데 말이 정제고 부제고 그래서 마치 부제들이 이 정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부제도 정황제와 비교되는 그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자기 지역에서는 자기 이름으로 선포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화도 자기 이름 그리고 얼굴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관할 지역에서는 거의 정황제와 같은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부제들은 더 젊죠. 그래서 만약에 정제들이 죽거나 은퇴하면 부제들이 요 정제로 승진을 하고 이제 부제가 새롭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당시에 선택한 인물이 바로 요 도나우 강변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사령관이자 본인의 사위였던 갈레리우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갈레리우스가 동방의 2인자 카이사르로 임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막시미아누스도 역시 요 도나우 강변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사령관이자 본인의 사위였던 콘스탄티우스라는 인물을 서방의 카이사르로 임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막시미아누스야 본인의 막역한 친구니까 믿는 사람이고, 이 갈레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사위니까 믿을 수 있지만 이 콘스탄티우스, 이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뭐냐면 이 콘스탄티우스의 아들 한 명을 본인이 주둔하고 있었던 니코메디아로 끌고 와서 자신의 휘하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 끌고 내려왔었던 인물이 바로 누구냐? 이 훗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되는 이 콘스탄티누스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요 콘스탄티누스는 이 막시미아누스의 외손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막시미아누스의 딸이랑 이 콘스탄티우스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닌 겁니다. 이 막시미아누스의 딸은 이 콘스탄티우스의 두 번째 아내인 거고요. 이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콘스탄티누스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도가 짜여져 가지고 305년까지 로마가 무난하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4명의 능력이 모두 다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305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 하이켈하임 교수 책에 보면은 그 병명이 아마 중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 305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처음에 이 막시미아누스에게 황제 자리를 제안을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본인이 은퇴할 때 너도 같이 은퇴하는 거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시미아누스도 어쩔 수 없이 동시에 같이 은퇴를 하는 거죠. 근데 막시미아누스는 억울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어쨌든 일단 은퇴를 하게 되고 훗날 다시 정치판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는 갈레리우스가 정제가 돼서 니코메디아로 들어가는 거고요. 서방에서는 콘스탄티우스가 정제가 돼서 여기가 밀라노입니다. 밀라노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요때 콘스탄티우스가 정제가 되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아버지 밑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랑 같이 어디 원정을 떠나냐, 이 306년에 브리타니아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쪽 요크 있는 쪽까지 여기까지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원정을 떠났다가 이 콘스탄티우스가 원정지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제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라고 하면 당시에 부제가 새로 뽑혔으니까 요 부제가 정제가 되어야 되는데, 요 군대가 정제로 콘스탄티누스를 선택을 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족보가 꼬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퇴한 막시미아누스가 보기에 그러면 이렇게 족보가 꼬이면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끼어드는 게 바로 요 막시미아누스의 아들인 막센티우스입니다. 막센티우스. 그래서 이 막센티우스가 바로 이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이 콘스탄티누스랑 전투를 펼쳐서 지는 그런 인물인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가 이 군인 황제 시대로 거의 다 쇠약해져서 망해가던 그런 시점에 로마의 중흥을 이끈 인물이 바로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다. 그가 등장해서 로마를 정비하면서 그 하이켈하임 교수의 로마사를 읽어보면 이 군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나 정치나 모든 곳에서 다 개혁을 시도를 하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역사 후기에서 우리가 콘스탄티누스 대제만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도 그의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황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4분할 정책으로 해서 무너져가던 로마를 꽉 잡아놨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제국을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향후 200년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일단 서로마가 망하게 되는 476년 전까지 약 200년간 더 로마가 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쌓은 인물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